안녕하세요. 저는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50대 여성이에요. 저한테 평범하다는 말도 사치인 것 같네요. 솔직히 저는 투명 인간처럼 살아왔거든요. 결혼하고부터 존재감은 더 없어졌죠.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저를 더 바보로 만드는 짓이더라고요. 참으면 참을수록 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시집가서 배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이 사연을 쓴 것도 시댁 식구들과 겪은 일 때문이에요. 그간 쌓인 게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이 왔죠. 이 이야기를 세상에 꼭 하고 싶었어요. 저처럼 살아온 분들, 지금도 참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됐으면 해서요. 그럼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일만 했어요. 성실하다고 인정받아 공장에서 조장까지 올라갔지만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어요. 나도 공부 좀 했으면 어땠을까? 나도 다른 인생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공장에서 일하던 때였어요. 거래처 납품건으로 공장에 온 사람이었는데 건축 자재 회사 집안 장남이라고 하더라고요. 납품 서류 들고 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별거 아닌 인사였지만 그때까지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남자가 없었거든요. 공장에서 보는 남자들은 대부분 무뚝뚝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그랬으니까요. 그 뒤로 납품 올 때마다 그 사람이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보러 일부러 온 거였대요. 그렇게 1년쯤 오며 가며 보다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프로포즈를 받고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긴 했어요. 나랑 결혼하면 고생 좀 할 거야. 우리 어머니가 진짜 무섭거든. 그래도 괜찮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런 것쯤은 문제될 것도 아니었죠.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됐지 뭐. 고생이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만 좋으면 다 된다고요. 근데 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 좋아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 뒤 시댁 회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어요. 남편에게 듣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컸어요.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커다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눈빛이 매서웠어요. 사람을 어딘가 모르게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악수는커녕 앉으라는 말도 한참 뒤에야 했어요. 나중에 한 건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회사 경영이 시어머니 손에 있었대요.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회사 일까지 전부 다 결정할 정도로요. 이 회사 내가 다 일으킨 거야. 죽은 영감도 뒤에서 거들기만 했지. 시어머니가 회사를 소개하며 그러더라고요. 남자 직원들도 시어머니 앞에서 쩔쩔맸어요. 그런 분 앞에 제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공장 다녔다며? 네, 어머니. 10년 넘게 한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고등학교까지요. 그래서 네가 우리 회사에 오면 뭘 할 수 있겠어? 자신 있는 거 뭐야? 순간 멈칫했어요.
아들 결혼 상대를 만나는 자리인데 질문이 마치 면접 같았거든요. 회사의 직원 뽑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질문에 최대한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배운 건 많이 없지만 성실하게. 그 순간 시어머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자신 있는 게 없단 소리네? 그럼 넌 집안일이나 해야겠다. 기회를 줘도 배운 게 없다고 자기 입으로 그러는 사람한테. 됐다. 나가봐. 그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결정지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동서들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말해서 회사 일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큰 동서는 격리, 작은 동서는 사무보조로 매일 출근했고요. 저만 배운 게 없어서라는 말이 평생 따라붙게 됐어요. 시어머니 눈에 직원으론 탈락했지만 결혼은 무사히 하게 됐어요. 아직도 결혼식 날 들은 말이 생생하네요.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 고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절 보자마자 축하한단 말 대신 이 말부터 했죠. 우리 집에 시집 온 거 영광인 줄 알아. 어디 이런 집에 발을 들여. 웨딩드레스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던 제가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 몰라요. 눈물을 삼키며 결혼식 내내 웃어야 했어요. 하객들 앞에서 행복한 신부인 척 해야 했으니까요. 짧은 3박 4일의 신혼여행을 끝으로 바로 시댁살이가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 직원들하고 저녁 먹을 거니까 30명 저녁 식사 준비해놔. 동서들만 깔끔하게 차려입고 회사로 향하는 뒷모습을 저는 부엌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항상 저만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고 있었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딱 잘라 말씀하셨거든요. 넌 알 필요 없어. 네 일이나 신경 써. 제 일은 정말 끝도 없었죠. 명절이며 제사는 진짜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직원들까지 나눠주겠다며 8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거든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술상까지 봐주고 20시간 넘게 부엌에서 못 나온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두 동서는 회사 일을 핑계로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형님 수고 많았어요. 같이 하면 좋은데 어쩌죠? 연말이라 회사 일이 많아서. 시어머니는 회사 일이 중요하다면서 회사 일이라고 하면 그냥 두라고 못 박으셨거든요. 그러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 용기 내서 물었죠. 어머니, 저도 회사 일 좀 배우고 싶은데요. 간단한 것부터라도. 시어머니가 피식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네가 계산을 잘해? 뭐 장보를 볼 줄 알아? 그냥 지금처럼 네 할 일이나 잘해. 그 뒤로 입 닫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분가도 하고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늘도 너무하지. 우리한테 아이가 안 생겼어요. 동서들은 벌써 아들까지 낳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저만 조용했죠. 하루는 밥을 먹다 말고 시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너는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온 가족이 다 듣는 자리였는데 숟가락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큰 동서가 아기 안고 저를 흘낏 보면서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남편하고 둘 다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둘 다 뚜렷한 이상이 없대요.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 줄이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저를 탓했어요. 분명 네 문제라니까. 우리 집안 대를 다 끊어놓게 생겼다. 남편 탓은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병원 검사 결과를 말해도 무조건 제 탓이었어요. 그때부터 한약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아이 낳을 수 있다는 한약을 전국에서 수소문해 지어오셨거든요. 안 먹으면 며느리 도리를 못하는 거라고 윽박지르셨고요. 쓰디 쓴 약을 삼키며 이번엔 되겠지 기대했다가 매번 실망하길 4년을 반복했어요. 제 몸도 점점 상했어요. 속이 쓰리고 생리불순은 심해지고 어지러운 날이 많아졌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포기를 몰랐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한약 타령을 시작했어요. 쟤한테 먹인 한약값으로 아파트 하나는 샀을 거다. 넌 노력은 하는 거야? 저는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까요. 그때 조용히 있던 도련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평소에도 말수가 정말 없었거든요. 아이, 그만 좀 하세요. 모두의 시선이 도련님에게로 갔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하다니 다들 놀란 눈치였어요. 문제는 형한테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왜 형수한테만 그러는데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죠. 네가 뭘 알아? 밥 다 먹었으면 회사 나가. 도련님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요. 제가 시집와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를 위해서 말해줬다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도련님을 찾아가서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도련님. 저 때문에 괜히. 제가 뭘요. 다른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전 그날 이후로 도련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보다도 6살이나 어렸고 집안에서 유일하게 좋은 대학까지 나온 수재였어요. 머리가 좋아서 시어머니도 기대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서 존재감은 크지 않았어요. 항상 말이 없었거든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일이 거의 없었죠. 시어머니도 늘 도련님 보면서 답답하다고만 했고요. 근데요, 저는 도련님이 답답한 게 아니라 말 안 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조용히 모든 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제가 부엌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유일하게 도와주던 사람도 도련님이었어요. 형수님, 이거 무거우니까 제가 옮길게요. 거기 두세요. 그 뒤로도 도련님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면박당하고 조용히 울고 있었는데 누가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고개 들어보니 도련님이었어요. 형수, 너무 마음에 담지 마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형수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시댁에서 처음 들은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가만히 제 옆에 서서 어색하게 등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그 서툰 위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 집에서 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건지. 그때 도련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지 마요. 만만하게 보니까 더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나가버려요. 저는 멍하니 도련님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일 누가 다 해요. 형수 없으면 이 집 돌아가지도 않아요. 기죽지 마요. 내가 보기에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형수예요. 도련님 말에 멈췄던 눈물이 다시 났어요. 근데 서러워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를 인정해줬다는 게, 제 존재를 알아봐줬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도련님을 친동생처럼 챙겼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도련님이 저를 몰래 부르더니 종이봉투 하나를 건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냥 백화점 갈 일이 있어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화장품이 들어있었어요. 로션하고 핸드크림, 빨간 립스틱까지요. 제가 평소에 쓰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솔직히 이런 비싼 화장품은 남편도 안 사주던 건데 그걸 챙겨서 주는 거예요. 보니까 형수 손 많이 갈라져 있던데 맨날 일만 하고 자기 챙길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더니 도련님이 립스틱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형수 피부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무슨 립스틱을 바르고 갈 데도 없는데. 형수도 여자잖아요. 예쁘게 하고 기분도 내고 그래요.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어요. 피부도 부석하고 입술은 갈라져 있고 언제부터 거울을 안 봤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정말 몇 년 만에 립스틱을 발라본 것 같아요. 빨간색이 입술에 올라가니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오랜만에 여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또 울어버렸어요. 누군가 저를 사람으로 봐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도련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도련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이 집에서 형수가 유일하게 진짜 사람 같아서. 진짜 사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식이잖아요. 엄마 눈치만 보고 계산하고 이해관계 따지고. 근데 형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 하고. 그게 멋있어요. 저를 보고 멋있다는 말에 피식 웃었어요. 멋있긴 바보 같은 거죠. 바보라뇨. 어떻게 보면 형수가 진짜 강한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도련님 눈빛이 진지했어요.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도련님은 저한테 더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이 지옥 같은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귀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빛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주말이었는데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거실에 온 가족이 비상소집처럼 모여 있었고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말은 성민이가 회사 돈을 갖고 장난쳤다는 거잖아. 얼마나 빼돌린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도련님이 돈을 빼돌리다뇨. 알고 보니 회사 자금 수억 원이 사라졌는데 그 증거를 큰동사가 들고 온 거예요. 계좌이체 내역, 결제 서류까지 전부 도련님 이름으로 돼 있다면서요. 전 이런 짓 안 했다니까요. 이거 조작된 거예요. 도련님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증거에 이미 눈이 뒤집힌 듯 했죠. 누가 조작을 해?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해먹은 거야? 큰동서가 옆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돈 거래도 했더라고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도련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돈 있으면 쓸 데도 없다고 욕심 한 번 안 부린 사람인데요. 하지만 아무도 도련님 편이 아니었어요. 서방님들까지 나서서 도련님을 코너로 몰더라고요. 성민아, 형이 너 믿고 맡겼더니 그냥 순순히 인정해라. 일 더 커지기 전에. 왜? 일 더 커지길 바란 거 아니었어? 형 생각해서 내가 있다고 하면 돼?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기 친동생이 누명 쓰는데도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이럴 때 장남인 남편이 나서주길 기다렸는데 끝까지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가족들이 회사 일 얘기하는데 껴들었어요. 잠깐만요. 도련님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조사해보면. 그때 시어머니 눈이 뒤집혔어요. 네가 뭔데 끼어들어? 너도 한통속 있냐? 큰동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형님, 뭐 아는 거 있어요? 왜 그렇게 감싸요? 혹시 돈 받은 거 아니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 말해봤자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죠. 결국 도련님은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아무런 변명도 없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번호도 바뀌고 어디로 갔는지 소식도 없었죠. 어머니는 본인 한 짓이 있어 그렇게 나간 거라면서 그 이름 꺼내지도 말라고 했고 집안에서는 도련님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시댁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도련님 편들었다고 눈총받고 큰동서는 제가 받은 돈이 있다는 식으로 뒤에서 수근거렸대요.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도련님 좀 찾아봐.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야지. 그래도 당신 동생이잖아. 아이, 그러다 엄마 귀에 들어가면 나도 쫓겨나. 걔 얘기 꺼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남편한테 뭘 기대하는 게 바보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뒤로 저 혼자 몰래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도련님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알아야죠. 그때부터 시댁에서 눈 딱 감고 일만 했어요. 기계처럼 집안일하고 명절 돌아오면 음식하고 제사상 차리고 감정을 다 죽이고 살았어요. 유일한 빛이 사라진 뒤 진짜 지옥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도련님이 억울하게 쫓겨난 뒤로 3년이 흘렀죠. 저는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수소문을 계속했어요.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도련님이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과 엮이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흥신소도 3군데나 다니며 도련님 있는 곳을 찾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도련님은 어느 섬에서 살고 있었어요. 막노동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더라고요. 한때 대학까지 나온 수재가요. 누명 하나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섬까지 찾아갔어요. 남편한텐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시어머니 눈치나 보면서 막을 게 뻔했으니까요. 친정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섬으로 갔어요. 배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곳이었어요. 도련님을 처음 봤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몰라보게 야위였더라고요. 하얗고 곱던 피부는 거칠어지고 손엔 일을 얼마나 했는지 굳은 살 투성이었어요. 도련님이 절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형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져간 반찬들을 내려놓고 봉투에 든 돈을 건넸어요. 제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었죠. 뭐라도 주고 싶었거든요. 도련님이 손사래를 쳤어요. 안 돼요, 형수님. 이건 못 받아요. 형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받아요.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련님이 그럴 사람 아닌 거 난 알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 봤으니까 됐어요.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요. 그냥 그 말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 뒤로 시댁에서의 일상은 변함없었어요. 명절, 제사, 집안 행사, 모든 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어요. 그나마 온 식구가 바글거리면서 살던 그 집을 벗어날 순 있었지만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대우는 그대로였어요. 동서들은 점점 더 당당해졌고요. 회사 일한다면서 명절에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저는 혼자 50인분을 해냈어요. 남편은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고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남편은 몰랐어요. 아니, 대체 언제까지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왔어요. 불면증도 생겼고요. 병원에서 약을 받아 먹었는데 시댁 식구 아무도 몰랐어요. 저한텐 관심이 없으니까요. 항상 혼자 삭히고 버티는 게 당연해진 거죠.
그리고 어김없이 김장철이 다가오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80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정정하시더라고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싶었죠. 예, 올해는 김장 200포기다. 그냥 네가 다 해. 애들 것까지 넉넉하게. 작년보다 양이 더 늘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어머니, 근데 200포기면 양이 너무 많은데요. 저 혼자 하기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회사 결산이라 애들 바쁠 때다. 회사 일하느라고 그런 것 할 시간이 없어. 회사 일. 10년째 지겹도록 듣는 핑계였어요. 그 회사 일이라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지. 어머니,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200포기를 혼자 하려면 네가 할 일이 뭐 있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애도 없는데 네가 하는 게 낫지. 놀고 먹는다고요. 그동안 이 집 살림을 도맡아 해온 제가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특히 애 없는 제가 하란 그 말을 들으니 전화기 잡은 손에 힘이 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네가 좀 고생해. 바쁜 애들 뭐하러 부르냐? 알았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어요. 며칠 뒤에 제 속을 더 뒤집을 작정인지 동서들한테까지 문자가 왔어요. 형님, 올해도 수고 좀 해주세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김치 맛있게 부탁해요. 저희 친정 갖다 줄 것도 있죠. 형님 솜씨 좋잖아요. 기대할게요. 하트며 웃는 이모티콘이며 참 예쁘게도 포장했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진심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문득 참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나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거든요. 복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그냥 제 몫을 찾고 싶었달까요? 근데 그 끝이 서서히 보이는 기분이었죠. 얼마 뒤 시장에 갔어요. 배추 200포기에 무, 쪽파,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 액젓까지 옮기면서 짐을 나르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짐을 내렸는데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있다가 고개만 까딱했어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것을 보고도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해야 당연한 거니까요. 김장 당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배추 200포기를 절이기 시작했죠. 칼질하다 보니 손가락에 피도 났지만 대충 휴지로 막고 계속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진통제 2알을 먹고 다시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가끔 와서 이 말만 했어요. 양념 맛있게 해라. 너무 짜도 싱겁지도 않게 간을 잘 맞춰야 돼. 속으로 욕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오후가 돼서 양념을 만들고 있었어요. 매운 걸 많이 만졌더니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고춧가루가 상처에 스며서 너무 화끈거리더라고요. 근데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왜 나만 이러고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동서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회사에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나 떨고 있겠죠? 전 늦은 저녁이야 버무리는 걸 시작할 수 있었어요. 혼자 하다 보니 속도가 안 났거든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양념을 꼼꼼하게 넣었어요. 손목이 저리고 어깨도 빠질 것 같았죠. 200포기를 겨우 다 끝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결국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을 보니까 벌겋게 부어있더라고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고요. 조금만 더 참자. 얼마 안 남았어. 계속 그 말만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때 차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비싼 외제차 2대가 시댁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번쩍번쩍 광나는 검은색 차를 보니 저런 차 한 대 값이면 제가 몇 년을 일해야 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큰 동서가 먼저 내렸어요. 뒤이어 작은 동서도 내렸고요. 둘 다 미용실에서 막 나온 것처럼 깔끔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커다란 아이스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그것도 4개나요. 김치 가져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모양이었죠. 어머 형님, 다 끝난 거예요? 큰 동서가 절 보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힘드셨겠다. 역시 우리 형님이 손은 진짜 빠르다니까. 작은 동서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끝났을 때 맞춰서 잘 왔죠. 둘이서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웃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는데 끝나자마자 가져가려고 온 사람들한테 웃어줄 여유가 있겠어요? 형님, 저희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올게요. 잠깐만요. 동서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마당에 남아 잠깐 허리를 폈어요. 그때 집안에서 동서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이 안 닫혔는지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봤어요? 형님 손? 작은 동서 목소리였어요. 묘하게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 할머니 손이더라. 그러니까 절대 김장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무슨 말이 더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어제 내일 새로 했는데 봐봐. 예약도 겨우 했는데 이거 30 들었어. 보석 붙인 거 봐. 우와, 근데 비싼 값을 하네. 진짜 고급스럽다. 너무 예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작은 동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손으로 김장 200포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쁜 손 다 망가지지. 큰 동서가 코웃음을 쳤어요. 괜히 우리가 고생할 뻔했어. 근데 형님은 할 일도 없는데 뭐 저런 거라도 해야지. 두 동서가 같이 웃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앞에서는 고맙다, 잘 부탁한다, 입에 발린 소리라더니 시어머니보다 더 지독하고 교활한 인간들이었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마당 구석으로 갔어요. 제 핸드폰이 거기 있었거든요. 가방 지퍼를 열어서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차가운 게 닿았죠. 그동안 간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고무장갑을 꼈어요. 찬란하게 빛을 내던 게 빨간 고무장갑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동서들이 밖으로 나왔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형님, 오늘 혼자 다 하느라 힘드셨죠? 김치 맛있게 됐어요? 동서들이 마당으로 향했어요. 김치통 뚜껑을 열더니 아이스박스를 꺼내더라고요. 전 우리 언니 것까지 챙겨줘야 돼서 좀 더 가져갈게요. 우리 애들도 김치 없으면 밥을 안 먹어. 온 김에 넉넉하게 담아야겠다. 두 사람은 김치를 퍼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무섭게 쓸어 담던지 절반 이상을 둘이서 갖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작 김장한 사람은 저인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한 것처럼 거들기까지 했죠. 그래, 다 너희 주려고 한 건데 가져가. 많이 가져가. 김치를 차에 싣고 난 뒤에 거실로 들어갔어요. 동서들이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큰 동서가 절 보더니 얼굴을 살짝 찡그리면서 말했어요. 형님, 그 고무장갑 좀 벗으세요. 그것 때문에 계속 김치 냄새 나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고무장갑을 낀 채로 있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큰 동서가 눈을 흘겼어요.
내 말 안 듣네 하는 표정으로요. 근데 전 신경 안 썼어요. 그때 부엌에 있던 시어머니가 두 동서를 부르더라고요. 예, 와서 김치 맛 좀 봐라. 올해 맛이 어떤지. 큰 동서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어요. 아삭거리며 씹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큰 동서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큰 동서가 무슨 말을 할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태 한 번도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말한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큰 동서가 입맛을 다셨어요. 그러고는 작은 동서를 봤어요. 한번 먹어봐. 난 잘 모르겠네. 내 입맛이 이상한가? 작은 동서가 젓가락을 들고 김치를 집었어요. 한 입 먹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형님, 이거 간이... 그치? 둘이서 눈을 마주쳤어요. 무슨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맞춰온 호흡이 느껴졌죠. 그러더니 거실에 있는 저를 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형님, 진짜 고생했는데 근데 이번 김치는... 큰 동서가 뜸을 들였어요. 저를 초조하게 만들려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차분했어요. 간이 너무 짜요. 우리 애들 짠 거 안 먹이는데. 애들은 못 주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절 째려봤죠.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됐어요. 그 한마디는 제 고개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말이었어요. 근데 작은 동서는 한마디를 더 보탰죠. 형님 손맛이 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 들면 그렇죠. 다시 둘이서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간 잘 맞추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민은 음식은 잘 안 해도 맛있는 건 알아. 얘가 어릴 때부터 좋은 것만 먹고 컸으니까. 넌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뭐 늘지가 않아? 저도 알아요. 시골 출신이고 고졸이고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동서들 집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죠. 근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닌데 이 상황까지도 그 꼬리표가 붙더라고요. 큰 동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제 잘못을 용서라도 해주겠다는 것처럼요. 그래도 형님이 혼자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년엔 좀 싱겁게. 아시죠? 저는 손을 봤어요. 그동안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제가 입을 열었어요. 동서, 내가 이번 김장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 뭘 생각해요? 사람이 너무 참고만 살면 안 되겠더라고. 저는 천천히 고무장갑 끝을 잡고 벗기 시작했어요. 정말 천천히 한 손가락씩요. 동서들은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그냥 고무장갑 벗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 손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 큰 동서 눈이 커지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뭐야 저거? 시어머니도 몸을 돌려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제 약지에 커다란 뭔가가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다이아몬드였어요. 그건 보통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어요. 10캐럿은 좋게 돼 보이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손가락 한마디를 거의 덮을 만큼 큰, 조명 아래 반사돼서 단단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저거... 큰 동서가 말을 더듬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형님 그거 뭐예요? 설마 다이아예요? 저는 제 손을 한 바퀴 돌리며 반지를 바라봤어요. 담담하게요. 아, 이거 선물 받은 거야. 그런 걸 누구한테 선물로 받아요? 그거 진짜예요? 가짜죠? 작은 동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지. 나도 잘은 모르는데 한 1억쯤 한다고 들었어. 그 말에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큰 동서 얼굴이 창백해졌죠. 30조 고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말까지 더듬으면서 물었죠. 너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질문이 아니라 추궁이었어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걸 가지고 있냐는 거였죠. 저는 구석에 뒀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동서들, 다 같이 얘기 좀 할까요? 안 그래도 보여줄 거 있어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몇 년에 걸쳐 이 악물고 모은 것들이었죠. 이게 뭐예요? 큰동서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이것도 서류가 계속 나왔어요. 한 장, 두 장, 그리고 8장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왔죠. 동서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도통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등기부등본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읽다가 눈이 커졌죠. 이게 다 네 이름으로 돼 있네? 네, 어머니, 제 명의예요. 아파트가 두 채고 오피스텔에 땅도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여장부 같던 시어머니도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작은 동서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이게 다 합치면 얼마예요? 대충 계산하면 67억 정도 될 거야. 근데 앞으로는 더 오르겠지? 67억이라는 숫자가 거실에 폭탄처럼 떨어졌어요. 큰 동서는 얼마나 놀랐는지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작은 동서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큰 동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공장 다니다 시집와서 어떻게... 동서, 제가 말을 끊었어요. 그동안 날 너무 우습게 본 거야. 네? 나도 사람이야. 눈이 있고 귀가 있다고. 오랜 세월 이 집에서 일만 했지만 나도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거든. 나 바보 아니야. 큰동서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유산이라도 받은 거예요? 예. 너 솔직히 말해라. 누가 도와줬어? 너 혼자서 이런 걸 할 리가 없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네, 맞아요. 저 배운 거 없잖아요. 어머니 말대로 도와준 사람이 있긴 하죠. 뭐? 누구? 그게 누군데? 그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옮겨갔죠.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꼿꼿한 자세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가까이 올수록 얼굴이 보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깊은 그 눈빛.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알아봤죠. 성민이? 그 이름이 나오자 큰동서와 작은동서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도련님이었어요. 이 집에서 쫓겨난 지 이제 10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던 그 사람이 당당하게 돌아온 거예요. 오랜만입니다. 세 분 보니 여전하네요. 도련님이 말했어요. 원망도 분노도 담기지 않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요. 큰동서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도련님이 왜 여기에... 어떻게... 왜요? 제가 오면 안 될 곳이라도 왔나요? 도련님이 큰동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큰동서는 바로 고개를 돌리며 피했어요. 10년 됐네요. 제가 이 집에서 나온 지. 어떻게 그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도련님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죠.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민아, 너 어디에서 살았어? 연락도 없이... 궁금한 것처럼 물어보시네요.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건 어머니였잖아요. 이 집안에서 제 이름 꺼내지도 말라고, 그래서 엄마 소원대로 안 한 거예요. 도련님이 절 봤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 괜찮다는 눈빛으로요. 형수, 오래 기다렸죠? 그럼 이제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도련님이 동서들을 바라봤어요. 형수들,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 그때 제가 회사 돈 횡령했다고 그러셨죠? 그건 증거가 있었잖아. 증거요? 도련님이 피식 웃었어요. 그죠? 증거. 근데 그 증거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모를 것 같죠? 거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큰동서가 그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뭔지 알아본 거예요. 제가 쫓겨나기 전날 밤에 복사해둔 거예요. 진짜 장부요. 뭐라고?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형서가 만든 조작된 장부 말고요. 원본이요. 도련님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서류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 보이세요? 회사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빼돌렸는지 다 나와 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야? 둘째 형하고 셋째 형, 형수들이 한 짓이에요. 수억 원을 몇 년에 걸쳐서 빼돌렸어요. 투자한다면서요. 제가 이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더니 저한테 누명을 씌워서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머리 써봤자 저한테는 안 돼요. 큰동서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네가 한 짓이잖아. 제가요? 제가 왜요? 전 그때 주임이었어요. 결제 권한도 없었고 계좌 접근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수억 원을 빼돌려요? 그래서 저더러 확인하라고 일 준 거였죠? 저한테 누명 씌우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변명도 못할 거 알았고. 작은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 남편이 먼저. 도련님이 끄덕였어요. 물론 형들이 한 거죠. 근데 형수들도 형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조작된 장부 만들고 저 누명 씌우는 계획부터 명품백, 외제차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큰동서가 다물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론 기가 막혔어요.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놓고 동서들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청미야, 너희들 이게 다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왜 말을 못해? 두 사람 다 고개를 떨궜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죠. 그래서 성민이를 쫓아낸 게 너희들이 다 짜고 그렇게 만든 거였어? 맞아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 말은 아무도 안 들어줬죠. 한 사람만 빼고요. 그때 도련님이 저를 봤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로 왔어요. 그때 큰형수만 저를 믿어줬어요. 제 편 들다가 같이 욕먹으면서도.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형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었어요. 도련님이 절 보더니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였어요. 이제 말해도 된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도련님이 쫓겨난 뒤에 제가 수소문에서 몇 년 전에 다시 만났어요. 전 그때 기억을 떠올렸어요.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하는 섬이었는데 거기서 도련님이 막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동서들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제가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을 줄 몰랐겠죠. 그냥 가져간 반찬이랑 돈만 놓고 왔어요. 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도련님이 말을 이었어요. 형수님이 그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련님이 그럴 사람 아닌 거 난 알아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게 저한텐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됐어요. 저는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도련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자? 도련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 섬에서 경매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면서 독학했어요. 다시 일어서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이 땅은 오를 것 같다, 이 건물은 가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형수, 여긴 사두세요. 그럼 형수님은 절 믿고 그대로 했죠. 동서들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게 그 결과예요. 근동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는 것처럼 웃는 정말 기괴한 웃음이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형님이? 집안일만 하던 형님한테 67억이 있다고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믿고 싶지 않겠지만요. 근동서 웃음이 뚝 끊겼어요. 제가 이젠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저는 제 손을 쫙 펴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도련님이 사준 거야? 제가 손가락을 움직이자 다이아몬드가 빛났어요. 30짜리 네일아트보다는 훨씬 밝게요. 저는 동서들과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오랜 세월 저를 짓밟은 그 눈을요. 그때 도련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요, 형수들, 한 가지 더 있어요. 시어머니가 움찔했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시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게 느껴졌죠. 지금 회사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건 회사 현재 재무 상태예요. 회사에 운영자금이 거의 없어요. 근동서가 다급하게 서류를 바닥으로 흩뿌리면서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치워!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어머니, 아니에요. 듣지 마세요. 큰동서와 작은동서가 도련님을 봤어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큰 회사, 근데 다 옛날 얘기죠.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말해드릴까요? 다음 달 말까지 8억을 못 갚으면 부도예요. 그리고 지금 회사 통장에 남은 돈 3천이에요. 근동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어떻게...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시죠? 도련님이 말을 이었어요. 둘째 형 빚이 12억이에요. 집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까지 한도는 다 뽑아 쓴 상태고요. 셋째 형은 9억이에요. 사업한다고 벌린 거 다 망해서 빚더미고요. 시어머니가 도련님을 올려다봤어요. 구원이라도 해달라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도련님은 고개를 돌렸죠. 그렇게 당당하던 시어머니가 머리를 감싸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뱉었죠. 어머니, 그리고 동서들, 나도 이제 이 집 일 안 할 거야. 뭐가 어째?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명절 음식, 제사 안 해요. 김장? 당연히 안 하고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 정말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욕먹어도 참고 무시당해도 참고, 근데 참으면 더 당하더라고요. 만만하니까 더 업신여기고요. 큰동서가 비웃듯 말했어요. 형님, 지금 장난해요? 갑자기 돈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도리가 있죠. 어머니 도와서 집안일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당연하다고? 근데 그렇게 당연한 걸 너희들은 그동안 왜 안 했는데? 저희는 회사 일이... 저는 작은 동서 말을 끊었어요. 그 지겨운 회사 핑계! 장부 조작하고 도련님한테 누명 씌우고, 그게 동서들이 여태 한 회사 일이잖아. 그딴 짓 하느라고 그렇게 바빴던 거야?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저는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큰동서가 움찔했어요.
나 아까 둘이서 한 이야기도 다 들었어. 그건 너희들 손톱칠하는 동안 난 손이 갈라지고 피나면서 일했는데 그게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뭘 놀고 먹어? 이 집안 살림 다 한 내가? 명절이고 제사마다 밤새 음식 준비하고 김장에 청소에 빨래에 그게 노는 걸로 보이냐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예, 그만해. 내가 사과하마.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네, 어머니. 너무하신 거 맞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못했던 눈빛으로요. 근데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뭘 어떡해요? 아, 네, 이해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처음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배운 게 없으니까 집안일이나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배운 사람들한테 일 맡기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옆에 있던 큰동서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형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죠? 어떻게 어머니한테... 저는 차분하게 받아쳤어요. 맞아, 잘 봤네. 나 뵈는 거 없어. 이제 67억이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 동서는?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투자했다가 얼마나 날렸지? 수십억? 지금 집 대출에 빚까지 그거 다 어쩌려고? 그때 큰동서가 갑자기 절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머릿속에 12억이라는 빚이 생각난 거겠죠. 형님, 진정하세요. 네,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요. 근데 잠깐 얘기 좀 해요. 난 할 얘기 없는데. 큰동서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형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큰동서가 급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식구 진짜 죽게 생겼어요. 회사 부도나면 우리 다 끝나요. 집도 날아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요. 8억만 빌려주면 일단 급한 불은 꺼요. 제발요. 그동안 제가 형님한테 잘못한 거 알아요. 버릇없고 못되게 군 거 빌게요. 진짜로, 네? 작은 동서도 기어오다시피 해서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형님, 저도 봐주세요. 친정엄마한테 빌린 것도 갚아야 하는데 저 이러다 이혼당할 수도 있어요. 제발 5억만, 아니 3억이라도 저희가 뭐든 할게요. 뭐든 한다고요? 이게 아까까지 30짜리 네일아트 자랑하던 사람이 맞아요? 제 앞에서 사이좋게 무릎을 꿇고 앉은 두 사람을 보니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동서들, 내가 그동안 뭐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 음식 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그놈의 회사 일. 근데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뭐든 한다고? 큰동서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맹세해요. 우리 그래도 한솥밥 먹은 사이잖아요. 저희가 형님 했던 거 다 할게요. 마음 풀릴 때까지 무릎 꿇고 있을게. 뭐든 할 테니까 제발. 형님, 저도 이렇게 빌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진짜 다 할게요. 저는 손을 빼며 말했어요. 바닥에 엎드린 두 동서를 내려다봤어요. 앞으로는 없어. 동서들이 진심으로 고맙다 한 번만 했어도 이러진 않았을 거야. 앞으로 집안일 할 사람 필요하면 돈 주고 사람 써. 시어머니가 나가려는 저를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어요. 애처롭게 제 팔을 잡았죠. 가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말만 해. 내가 할게. 저는 시어머니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일한 거 계산하면요. 아파트 한 채 더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쓰는 한약값 안 갚을게요. 제가 제일 아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 인생이에요. 너무 긴 시간을 이 집에서 낭비했어요. 전 그게 제일 억울하고 아까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돌아섰어요. 도련님이 제 옆에 나란히 섰어요. 저와 도련님은 대문을 향해 앞만 보고 걸었어요.
뒤에서 세 사람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마당에는 도련님 차가 서 있었어요. 동서들 차보다 훨씬 좋은 차였죠. 시동을 걸기 전에 시댁을 돌아봤어요. 그 세월을 보낸 지옥 같았던 곳. 형수,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후회는 무슨, 너무 시원해요. 차에 타서 사이드미러에 맨발로 서 있는 시어머니와 두 동서가 보였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아까까지 절 깔보던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고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이 점점 멀어졌어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달렸어요. 근데 형수, 오늘 보니까 진짜 멋있던데요? 우리 제대로 갚아줬네요. 근데 도련님, 솔직히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참고만 살아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련님이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처럼 웃더라고요. 이제 찾으면 되죠. 내가 그러라고 형수 도와준 건데 67억 있잖아요.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러네.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든 형수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전 깊게 숨을 쉬었어요.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느껴봤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우리 잠깐 떨어져 있자. 나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나 당신한테 바라는 거 없어. 진짜야. 저는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남편이 그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당신은 살면서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항상 나한텐 참으라고만 했지. 근데 나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요즘 저는 걷는 걸 시작했어요. 네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처럼 둘레길을 다니면서 걸어요. 앞을 보고 걸을 때마다 참고 견디던 세월을 지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참고 기다리면서 힘을 길렀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제일 중요한 진짜 내 편이 누군지 이제는 알았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